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선호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대신 나이지리아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넘게 떨어진 강원 산지와 충북, 경북 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서 쌀쌀한 아침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현직 검사 3명과 변호사 등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어제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검사 2명과 변호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이어서 경기도 용인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항원이 검출된 경기도 양주 야생조류와 관련해서는 고병원성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0대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는 시민들로 LA가 축제 분위기가 됐는데 잇따른 축하 행사에 코로나 확산 우려도 나왔습니다. 흥분한 시민 일부는 약탈과 방화 등의 난동을 부려서 체포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대신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을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습니다.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종 라운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나이지리아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득표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측은 104개국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희 후보의 선택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WTO가 이렇게 다른 후보를 추천했으니 후보직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마지막 절차인 회원국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보면서 더 버텨보는 건데요. 미국이 이 한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후보를 정하기 위한 합의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WTO가 나이지리아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최종 라운드 선호도 조사에서 오콘조 이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컨센서스, 즉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위한 협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 9일 총회에서 승인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반대입니다. WTO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공식 성명을 통해 유 본부장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S. said that they supported Minister Yu because of her 25 years of trade experience, that she would be able to hit the ground running. 최종 협의 과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는 만큼 영향력이 큰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강대국의 비토 여부가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과 협의해 막판 협의 과정에서 역전을 노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WTO는 정확한 득표수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표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지리아 측은 WTO 164개 회원국 가운데 아프리카 연합 41개국, 유럽연합 27개국을 포함해 104개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수온주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영하 4.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은 영상 5.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충북,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주말쯤 풀리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 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하권으로 내려간 강원도 산간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올가을 들어 두 번째로 내려진 한파특보입니다. 새벽 6시 기준 강원도 대관령의 수온주는 영하 3.6도로 어제보다 11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대구 영상 6도,
대전 5도 등으로 도시 지역은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낮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엔 서리가 내렸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는 얼음이 언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16도, 전주 17도 등 어제보다 2, 3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2m까지 강하게 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날씨는 추워졌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사라졌습니다. 추위를 몰고 온 찬 공기가 정체된 대기를 흐트러뜨리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이번 추위는 주말인 모레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고 춘천과 세종 등이 영하권을 보이는 등 또다시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현직 검사 3명과 변호사 등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어제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밤 9시 40분까지 7시간 반가량 조사를 진행했는데 술 접대 날짜를 구체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검사 2명과 A 변호사의 사무실 등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검사향응 수수사건 수사 전담팀은 어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후 2시쯤 시작해 밤 9시 4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업소 종업원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김 전 회장이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를 추리고 있습니다. 날짜가 좁혀지면 김 전 회장이 지목한 현직 검사들과 A 변호사가 당시 같은 곳에 있었는지 위치 기록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어제 현직 검사 2명과 A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접대 장소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의 업소에서도 결제 기록 등을 가져갔습니다. 이들 검사와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접대 날짜를 특정한 뒤 지목된 검사들과 A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지난 25일 충남 천안에 이어 경기도 용인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만에 다시 발생하고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되면서 가축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추가로 발견된 곳은 경기도 용인 청미천 일대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4일 제출한 야생 조류 분변을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앞서 25일에는 충남 천안의 봉강천 일대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야생 조류의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은 2018년 2월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H5N6형이 확인된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환경부는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양주 양패천의 야생 조류 분변에서도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최종 판정까지는 닷새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철새 도래지와 인근 가금 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번지면서 방역당국과 농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달 강원도 화천의 양돈 농장에서 2건의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추가 발병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야생 오염원과 인근 농장들을 소독하는 한편 차량과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0대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죠.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도심에서는 약탈과 방화도 잇따랐습니다. 백악관은 항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약탈은 범죄라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필라델피아 현지에 임종주 워싱턴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그곳은 저녁 무렵일 텐데 지금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20대 흑인 남성 월터 월리스가 경찰 총격에 숨진 현장입니다. 사건 사흘째인 오늘은 현재까진 시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필라델피아 서부 지역에선 지난 이틀 동안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170여 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5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당국은 잠시 뒤 이곳 시간으로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펜실베니아주는 수백 명이 이르는 주 방위군 투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인데 이번 사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월요일 오후 경찰이 필라델피아 서쪽 주택가에서 누군가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곳 현장에서 월터 월리스와 대치했습니다. 경찰관 2명은 칼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월리스가 따르지 않자 권총 10여 발을 쐈습니다. 월리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월리스가 정신건강 문제로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하고 폭력과 약탈을 멈춰달라고 시위대에 호소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펜실베이니아주가 핵심 경합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측도 각각 반응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가 경찰 힘빼기를 추진한 민주당 탓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폭도들의 통치는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과 질서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나선 것입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is looking at it also, but the rioting in Philadelphia, you have to stop it. They have to stop it. It's 바이든 후보는 충격과 비통함을 표하면서도 약탈은 시위가 아니라 범죄이며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가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There is no excuse whatsoever for the looting and the violence. None whatsoever. I think to be able to protest is totally legitimate. It's totally reasonable. 이곳 펜실베니아는 두 후보에겐 승리를 위해 꼭 잡아야 하는 핵심 경합주입니다. 4년 전 대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0.7%포인트 차이로 회심의 승리를 거머쥐었고 현재는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평균 3.8%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가운데 접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라델피아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 자리에 오르면서 이 LA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로 몰려 나온 시민들이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우승 감격에 너무 흥분한 일부 시민들도 또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LA 다저스 구호를 외치며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 마지막까지 점수를 내줄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잠시 후 다저스의 승리가 확정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의 환호를 외칩니다.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지은 LA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폭죽이 터졌고 팬들은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승의 기쁨을 즐겼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은 주택과 길거리를 다저스 느낌으로 연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집 전체는 다저스를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앞에는 유명 투수 훌리오 유리아스 선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다저스가 우승을 하면서 이 주택을 보러 온 팬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LA 다운타운에선 약탈과 파괴 등이 잇따랐습니다. 불법 차량 경주로 아슬아슬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고 경찰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쏘며 광란에 빠져든 군중 해산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월드시리즈 6차전 경기 중 저스틴 터너가 7회에 교체된 이유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너는 경기 전 검사를 받고 경기 중 확진 판정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유럽권 나라들과 이슬람권 나라들 간의 갈등이 요즘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프랑스 역사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살해된 사건이 시작이었고요. 이를 두고 프랑스와 터키 간의 공방이 이어졌었는데요. 이 갈등을 더 크게 만들 일이 또 있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가 내놓은 만평 때문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프랑스 주간 풍자신문 샤를리 에브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만평 영상입니다. 티셔츠와 속옷만 걸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히잡을 쓴 여성의 치마를 올립니다. 샤를리 에브도는 현지 시간 28일 잡지 1면에도 같은 만평을 씌웠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반감을 표했습니다. Bu tür ahlaksız yayınlara ne yaptığını görmek amacıyla da olsa itibar etmeyi dahi zul kabul ettiğim için karikatüre bakmadım. 프랑스 정부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갈등을 치솟고 있습니다. Les intimidations, la France ne renoncera jamais à ses principes et à ses valeurs, et notamment à la liberté d'expression et à la liberté de publication. 앞서 무하마드 풍자 만화를 소재로 토론 수업을 했다가 살해된 샤무엘 파티 장례식에 참석한 마크롱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희생자를 치켜 세웠습니다. Samuel Paty est devenu vendredi le visage de la République. 이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마크롱을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반응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권 국가들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했고 이란에서는 마크롱 규탄 시위가 열리는 등 유럽과 이슬람권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100명을 조금 넘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파악된 걸 보면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교, 골프장, 또 사우나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강남구에서는 사우나에서도 감염이 있었고 포천의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왔네요. 예,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어제와 그제 도곡동 주민 8명이 이 동네의 한 사우나와 관련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18일부터 26일 사이 이 사우나를 방문한 사람은 검사를 받으라고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고 역학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부산 사우나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사우나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기온과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호흡수가 많아져 감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관련 감염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첫 확진 학생이 나온 경기도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와 관련해 어젯밤에 학생 1명 그리고 기존 확진 학생의 가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최소 14명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3명이었는데 어제 종일 확진자 추가 발생 소식이 이어져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 아닌가 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유럽 쪽도 또 보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봉쇄 조치가 또 내려졌다고요? 예, 독일하고 프랑스는 11월 내내 봉쇄 조치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는데 독일은 지난 4월 이후, 프랑스는 지난 5월 이후 다시 봉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11월 한 달간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 여가시설의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 사적인 모임은 2가족 10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 봄과 달리 학교는 계속 운영되고 상점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공서비스는 계속 운영하되 식당과 술집 등 비필수 사업장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외출은 생필품 구입이나 출근, 아이 등교, 병원 방문 같은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이동증명서도 소지해야 합니다. 일단 12월 1일까지 이런 봉쇄 조치가 계속됩니다. AFP 통신은 지난 화요일 24시간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51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한 청와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참모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야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한국노총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보수정당 대표가 한국노총과 만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노동개혁 이슈를 논의하는 당 태스크포스 구성을 앞두고 한국노총에 TF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고객 차량의 휠을 일부러 훼손하고 부품을 교체하도록 유도했다는 타이어 전문점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 점주가 경찰 조사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고객들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다시 지급하기로 한 할인권들, 숙박, 여행 그리고 외식 할인권도 다시 지급을 하는데요. 1,100여 개의 여행 상품에 대한 할인권, 그리고 3번 외식하면 4번째 만원 환급을 해주는 할인권을 내일부터 제공합니다. 100만 명에 대한 숙박 할인권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지급을 합니다. LS 니코 동재련이 울산의 한 학교에 항균 구리 문 손잡이를 설치를 해줬는데요. 생선 거점 가운데 한 곳인 온산재련소 인근 학교들의 문 손잡이를 바꿔주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울주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온산초등학교에 손잡이 160여 개를 교체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해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마포 쉼터가 8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쉼터에 보관돼 있던 유품과 기록물들은 별도의 수장고로 이관됐습니다. 안성 힐링센터에 이어 마포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정의연이 운영하는 쉼터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어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입주자 대표가 흉기를 휘둘러 관리소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는데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 시상식에서 서울 종로구청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종로구청은 서울 돈이동 쪽방 지역을 안전한 마을로 만드는 샛들마을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는 범죄 예방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기업 등 28곳이 상을 받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13살 때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1915년 촬영이 된 단체 사진입니다. 아직 추정이 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거의 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종 확인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 어워즈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상, 각본상, 미술상, 편집상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내년에는 아시아 영화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상식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그 어떤 것도 영화 창작의 길을 막을 수 없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이 오늘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아시아 문학 100년, 신화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아시아의 30여 명의 작가가 참여를 합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늘어나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오늘 서울에서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는데요. 강제징용 문제, 수출 규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하고 처음 열리는 국장급 협의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11도가량 내려가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 강원 산간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올가을 들어 2번째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이들 지역에선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 정체가 해소돼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4도, 전주 5도, 부산 1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17도,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공소시효였는데 2011년까지 제공받은 휴대전화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2013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일도 없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3명에게 뇌물 수억 원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업가 최 모 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4,300만 원을 뇌물로 받습니다. 최 씨가 2011년까지 대신 내준 김 전 차관의 차명 휴대전화 요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받은 금품만 뇌물로 인정했고 이 때문에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2011년 휴대전화 요금도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의 뇌물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윤중천 씨에게 받은 3,100만 원과 13번의 성접대 등 혐의는 이번에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10년 전 일어난 뇌물 사건이 아닌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임명된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에 휩싸이자 일주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한밤중 해외로 나가려다 공항에서 출국이 막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6년 만인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 끝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다시 유무죄를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강변북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방서 구조대원이 출동해 차 안에 있던 운전자 1명을 구조했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는 동안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새벽 한때 사고 지점 인근 강변북로 양방향에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버스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넘어졌지만 운전자 외엔 탑승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댐에서 안전진단을 위해 수중 탐사를 하던 민간업체 소속 40대 잠수사가 어제 오전 실종됐습니다. 대구시는 이 잠수사가 10m 깊이의 취수구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중 작업 중에 취수구 밸브가 열려 있었던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날이 밝는 대로 수색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가 나흘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힌 만큼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고 이번 회의의 결과가 앞으로 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중국에서 지난 26일부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9천만 명에 이르는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7년에 선출된 19기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5번째 전체 회의라는 의미로 19기 오중전회로 불립니다. 특히 이번 오중전회에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세계 경제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중국 국내 경제를 최대한 발전시키는 내수 위주 쌍순환 발전과 미국의 압박에 맞선 자립경제 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现在遇到了一个是百年未有之大变局，这种情况下呢，我们要走自力更生的道路，就是自主创新的自力更生。 신냉전 위기 돌파도 오중전회의 핵심 의제인 만큼 미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중심으로 반중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와 스리랑카, 몰디브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중국 견제용 남아시아 순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새벽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협박과 괴롭힘을 일삼아온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중국 당국의 지휘 아래 이른바 여우사냥이라고 불리는 작전을 수행했으며 반체제 인사와 그의 가족들을 감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협박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 법무부 관계자의 말도 들어보시죠. With today's charges, we have turned the PRC's Operation Fox Hunt on its head. Without coordination with our government, China's repatriation squads enter the sovereign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surveil and locate the alleged fugitives. 이처럼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중국의 19기 오중전회,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19기 오중전회, 올해 하반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힙니다. 사실상 시진핑 집권 2기 중간평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앞에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올해 상황이 2022년 20차 당대표대회를 앞두고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가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특히 그 2개 100년이라고 그래서 내년이 창당 100주년이고 2050년이 소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그 중간 단계를 2035년으로 정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14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2025년까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좀 약간 단기적인 흐름, 그다음에 2035년까지의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흐름,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신냉전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이 미중 갈등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결국 방식은 두 가지다. 항전을 할 거냐 아니면 타협을 할 거냐인데 지금 분위기는 시진핑 체제 강화를 통해서 항전을 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하.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시진핑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는 총석입니다.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가 주석이지만 이 시진핑 총석에게 중앙정치국이나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또 의제 설정권을 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강화 조치, 권력 강화 조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앙공작 조례라는 것을 마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무위원회 허가 없이 시진핑 총석의 의도대로 의제도 마련하고 결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해서 아마 대미
그 항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시진핑 체제 강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른바 여우 사냥 작전을 수행한 중국인들인데 이들을 미국 법무부가 체포했어요. 이 문제도 미중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될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우사냥이라고 그러는 건데 원래는 2016년경부터 소위 해외로 자금을 도피하는 기업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치적인 망명은 아니지만 이 도피하면서 가족들이 뭐 유학이 가 있다는 핑계로 막 이렇게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많이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반부패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반정부 반체제 인사로 규정을 하고 본국 송환을 추진한다든가 뭐 자살을 강요한다든가 하는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 미 국무부의 입장이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의 그림자를 지워야겠다. 미국 영토에서 중국의 자의적인 처리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 그 미중 간의 또 다른 불씨가 뭐 전방위적인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아시아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반중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국 주도의 반중 군사훈련에 참여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말인데 동의하십니까? 그 사실 미국의 반중 연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군사적으로 이런 쿼드, 일본, 호주, 인도 여기에다가 쿼드 플러스 그래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끼워넣는 소위 군사적 동맹체 강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EPN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 번영 네트워크 중국을 빼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 보자 이건데 지금 문정인 특보께서 참여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거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참여를 안 하면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 불참을 가지고 선택의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방법이 제일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어디도 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이 소위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서 설득을 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원칙을 강조하면서 분명한 방향을 장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세계 정세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 중국 G2의 패권 다툼입니다. 오늘 폐막하는 중국 공산당 19기 5중 전회는 앞으로 중국이 어떤 모습이 될지 또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다룬 만큼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또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히는 자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활력 되찾기에 가장 비중을 둬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검찰을 여러 번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딱 두 문장만 말했는데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아낀 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반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역의 성과로 경제 분야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 8천억 원, 올해 본 예산에 비해 8.5% 늘어난 액수입니다. 크게 늘어난 예산안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문제 중에선 특히 전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정치권 최대 현안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때문인 듯 검찰개혁 얘기를 직접 꺼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야당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이 끝난 뒤 여당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짚었다고 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사역으로 가득한 연설이라고 비판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이 연설 전에는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가려던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에서 몸수색을 하려고 해서 또 논란도 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종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부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잠시 뒤 연설을 기다리던 본회의장에서도 야당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려던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 경호처가 몸수색하려고 해 결국 불참했던 소식이 들려오면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연단에 선 뒤에도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국회의장이 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의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험악해진 분위기는 연설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쪽 통로를 택한 문 대통령을 향해 의원들은 인사 대신 이게 나라냐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어보인 겁니다. 본회의 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더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실제로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간담회 참석자에 대해 몸수색을 시도한 건 과거에는 없었던 일. 청와대 경호처도 경호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현장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선 지난 7월 대통령 국회 방문 때 신발 투척 사건이 있은 뒤로 경호가 강화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처음 참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의 단식 농성을 언급하며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 간의 차이를 좁히겠다며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저가 주택, 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9억이 안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을 천천히 올리고 재산세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걱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집 한 채를 가진 김모 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2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계약되는 걸 쭉 보니까는 7월 달에 마지막으로 계약된 게 6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10월 달에는 8억에 매도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값이 올라봤자 저희는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건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이 좀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것 같아서 서민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고가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9억 미만의 주택은 재산세가 천천히 오르는 데다 이마저도 감면해줄 계획이라는 겁니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 로드맵대로라면 실거래가 6억 원인 서울 중계동의 한 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 44만 원에서 5년 뒤 71만 원, 10년 뒤 113만 원으로 오릅니다. 10년간 연평균 상승폭이 7만 원 가량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추면 재산세 상승폭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9억 원 넘는 집이 많아진 만큼 과거의 잣대인 9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정하는 건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산세와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많게는 60개가량의 지출 항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추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은 없는지 송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장학금 같은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60개 넘는 행정 목적에 활용됩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이런 분야에서 크든 작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거주 목적에 집 한 채 가졌는데 집값이 오른 서민이나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안착하려면 서민의 지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정부가 세제를 좀 완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은 2009년 정해진 뒤 11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그 사이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시세 약 4억 8천만 원에서 배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9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과거에 나왔던 금액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보통 종부세 대상으로 하는 금액 자체로서의 대상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택연금제도나 과세이연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산 가액은 큰데 소득이 없어서 보유세 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향후에 이 자산을 처분하는 그 시점에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하는 과세 이연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JTBC 송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55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세운 내년도 예산안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를 하면 8.5%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를 하면 0.2%인가요? 이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뭐 큰 양으로 보면 슈퍼 예산인 건 분명한데 뭐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근데 양으로 보게 되면요. 매년 슈퍼 예산 얘기 나왔었죠.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좀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냐면은 올해 4차 추경까지 한 규모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 더 쓰는 규모가 1조 1천억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규모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내년도 예산 중에서 한 15조 원 정도는요. 올해 이제 지출 구조 조정한 게 있어요. 올해 원래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쓴 것들이죠. 주로 토목 사업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내년으로 2월을 했기 때문에 2월을 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는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원래 집행을 했어야 됐던 것을 내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에서 좀 빠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엄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기여도가요. 지금 3분기에 지금 우리가 1.9%에 따르잖아요. 근데 정부 기여도가 마이너스 0.3%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분기에 정부 기여도가 마이너스 0.3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또 마이너스 0.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만큼 그러니까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전혀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에 비해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재정 투입을 그만큼 인색하게 사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의 기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모든 주요 국가들이요. 재정 지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가요.
재정 건전성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은 성장률이 더 곤두박질 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국가 채무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GDP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액인 부채액만 채무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GDP도 중요한데 GDP가 그러니까 감소하게 되면은 채무액이 증가하지 않아도요. 국가 채무 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를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역할에 정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경제의 체력을 또 강화시키는 것이 적어도 이 중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더 도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주요 국가들도 재정을 공격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부 21조 3천억 원의 네. 예산을 세웠는데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는 10조 원가량을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해서 뭐 아동 돌봄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절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조 정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감액할 필요가 있으면은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감액을 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그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감액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 체력 강화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 부분을 더 강화하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을 더 그러니까 추가로 더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절충을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감액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정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불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게 되면은 정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러니까 이 성장 동력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겠죠.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요. 그러면서 추가로 사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민생 예산이 더 추가로 투입돼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민간 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성장 기여도가 3분기에 마이너스 0.1%예요. 네. 그러니까 수출만 가지고 지금 성장률을 달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수, 민간 소비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얼어붙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그러한 그러니까 입장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지난 3년 동안에요. 그러니까 올해 6월달, 7월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그나마 제대로 된 방향이 잡힌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 3년이라는 시간을 너무나 이 소위 낭비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3년 동안의 시간 낭비에 대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데 뒤늦게 지금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에 그러니까 내놓은 대책이 그나마 지금 이제 그 정상화시키는 쪽에 좀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하다 보니까 이 효과는 상당히 시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적어도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시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그러니까 부양하지 않겠다. 가계부채라는 증가가 이제 그러니까 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둘째는 뭐냐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용인하지 않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집값 잡는 데 그러니까 사실 실패했잖아요. 네. 그걸 사실 시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많은 서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준 점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뒤늦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방향은 잡았는데 그 뒤늦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는 시장이 굉장히 내성이 네. 생겨가지고 이게 효과를 나타나는데 저도 한 그러니까 6개월 안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또 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 당시에 부양책을 썼고 이 때문에 뭐 대출을 사서 집을 사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탓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에 이제 그러니까 연장선인데요. 네. 절반은 맞는 얘기고요. 절반은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3년이라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정상화시켰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현 정부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동산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은 저는 적어도 피해준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저는 책임을 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헬로윈 데이가 되면 서울, 이태원 등에는 다양한 분장을 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방역 수칙을 어기는 클럽을 즉시 폐쇄하겠다며 엄포를 놨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아예 문을 닫는 클럽도 많습니다. 여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박 장식이 가게마다 달려있고 건물 벽에 드라큘라 인형도 걸었습니다. 오는 31일 헬로윈데이를 위한 소품들입니다. 하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가게와 클럽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벌써 이런 되면서 저희도 피해자인데 진짜. 이태원에서 가장 큰 클럽도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문을 닫겠다고도 공지했습니다. 헬로윈데이에 문을 여는지 묻자 저희 옷장 닫아요 다. 닫아요. 이태원 다 닫는 거예요? 네네네. 이태원뿐 아니라 강남역 일대 클럽들도 헬로윈 데이에 문을 닫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헬로윈 데이에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나서자 아예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단속 현장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미준수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길 0시부터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바로 시행하여 그래도 헬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태원은 헬로윈이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태원 처음 봐서 물건도 샀어요. 네, 이미 샀어. 근데 이거 안 들면 안 돼요. 뭐 살 거예요, 주말에? 저는 한명 늘릴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 분장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30일부터 3일간 이태원, 강남역, 홍대 입구 등 클럽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윤입니다. 네, 아침 헬라이프 오늘은 공연 소식입니다. 연극과 무용이 함께하고 또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들을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세계적인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프로듀서로도 참여한 창작 공연인데요. 공연의 혁신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품 안에서 무용수는 배우가 되고 배우는 무용수가 되고 연극과 무용이 한 무대에 펼쳐집니다.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한국적 색채에 발레, 현대무용도 보이는데요. 음악도 전통악기와 서양악기가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매난국죽 제목의 각 장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 공연은 무대가 미술관입니다. 뒤로 보이는 야외 설치 작품들을 배경으로 피아노에 첼로, 호른 연주가 더해집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인 정재영 씨가 자신의 피아노 앨범에 있는 곡들을 이번에 다시 편곡해서 들려줍니다.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유럽 나라들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에서 봉쇄 조치가 다시 내려졌다고 앞서 보도국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 밤사이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보도국 다시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이런 봉쇄 조치들이 더 확산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부분이 또 반영이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날 대비 3.43%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11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3.53%, 나스닥 지수는 3.73%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 푸시 100 지수가 2.6%, 프랑크푸르트 닥스 30 지수 4.2%, 파리 캑 40 지수 3.4% 떨어졌습니다. 1차 이상으로 심각해 보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경제 회복 기대가 있었지만 다시 각국이 밝힌 봉쇄 조치가 회복세에 악재로 작용해서 이중 침체, 더블 딥이 올 거란 우려가 더 커진 겁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걸로 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네요. 한국은행 조사죠?
앞서 전해드린 최근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반영됐는지는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경기 개선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10월 향후 경기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83으로 지난달에 비해 17포인트 올랐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100보다 크면 6개월 뒤에 경기가 더 좋아질 거란 응답이 나빠질 거란 답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달에도 100 아래이니까 경기가 나빠질 거란 답이 많기는 하지만 좋아질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난달에 비해 늘어난 겁니다.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 연령별로 따져봐도 전체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긍정적 전망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선호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대신 나이지리아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갔고 중부지방에는 낮에도 15도 안팎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넘게 떨어진 강원 산지와 충북,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현직 검사 3명과 변호사 등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어제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검사 2명과 변호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2심에서 뇌물 혐의 인정액이 1심보다 더 늘어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형량이 확정이 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